공식 선거운동을 하루 앞둔 오늘 민주당은 비례정당인 시민당과 첫 연석회의를 열었고 통합당도 비례정당인 한국당과 정책연대협약을 맺었습니다. 21대 총선의 재외국민 투표가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미국 등 총 40여 개 국외 선거가 중단되면서 유권자의 절반인 8만 명이 투표를 못하게 됐습니다. 4.15 총선의 격전지를 살펴보는 시간, 오늘은 청와대 수석 출신의 민주당 정태호 후보와 3선에 도전하는 통합당 오신환 후보가 리턴 매치를 펼치는 서울 관악을을 살펴봅니다. 정치 사회적 이슈를 분석해보는 뉴스앤 이슈. 오늘은 정부의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을 둘러싼 여야의 공방과 2주 앞으로 다가온 총선, 여야의 선거 전략에 대해 짚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4월 첫날입니다. 의정종합뉴스 뉴스앤 시작하겠습니다. 4.15 총선 공식 선거운동이 이제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은 비례정당과의 공동행보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하나의 팀이라는 점을 부각시켰습니다. 또 최대 승부처가 될 수도권 지역을 먼저 찾아서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김희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따로 또 같이 비례정당과의 공동보조를 강조한 여야의 총선 기본 전략 중 하나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은 오늘 첫 선거대책위원회 연석회의를 열고 한 팀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번 선거는 코로나를 극복하고 문재인 정부를 뒷받침할 일꾼을 뽑는 선거라고 지지를 당부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난을 극복하고 국민의 고통을 덜어드리는 데 필요한 일을 하겠습니다. 민주당은 승리를 끄는 말이고 시민당은 승리를 싣는 수레입니다.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은 오늘 오후 국회에서 정책협약식을 갖고 형제정당임을 강조했습니다. 정권 심판론을 내세우며 총선 이후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공수처 폐기를 위해 힘을 합치기로 했습니다. 이번 4.15 총선이 나라를 살리고 경제를 살리는 일대 대전환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은 형제 정당입니다. 양쪽 지역구와 비례정당은 선거운동 기간 동안 공동회의와 유세를 이어나가면서 원팀 전략을 강조할 계획입니다. 공식 선거운동을 하루 앞두고 여야는 최대 승부처인 수도권 지역 표심 잡기에 집중했습니다. 민주당은 경기도 수원에서 첫 선대위 연석회의를 열면서 경기도 지역에 출마한 후보자들에게 힘을 실었고, 통합당은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경기도 화성과 수원, 안양 지역을 돌며 출마한 후보자들을 격려하고 지원했습니다. 국회방송 김희연입니다. 민생당은 오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발대식을 열고 본격적인 총선 체제에 돌입했습니다. 민생당은 이번 총선의 슬로건을 오로지 민생으로 정하고 코로나19 극복에 민생경제 안정을 최우선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손학규 상임선대위원장은 이번 총선에서 중도개혁 정당인 민생당에 한 표를 행사해 낡은 정치 구조를 타파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오늘 전남 여수를 시작으로 국토 대종주에 나섰습니다. 안 대표는 출발에 앞서 이번 총선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겨내 희망과 통합의 정치를 실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안 대표는 서울을 향해 총선 전까지 매일 30km씩 도보로 이동하면서 국민의당 지지를 호소한다는 계획입니다. 총선 격전지를 찾아가는 시간, 오늘은 서울의 관악을입니다. 문재인 정부 일자리 수석 비서관을 지낸 더불어민주당의 정태호 후보와 또 이 지역의 현역 의원으로 3선에 도전하는 미래통합당의 오신환 후보가 맞붙게 됐는데요. 이 같은 지역구에서 벌써 세 번째 대결입니다. 김세정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진보 성향이 비교적 강했던 서울 관악을. 그러나 2015년 재보궐선거와 2016년 총선에서 보수정당 후보가 내리 당선됐습니다. 지난 20대 총선에서 두 후보 간 표차는 불과 861표. 세 번째 맞대결도 예측 불허입니다. 관악구에서만 38년을 거주했다는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후보는 관악을 통째로 바꾸겠다는 슬로건을 내세웠습니다. 청와대 일자리 수석 당시 광주형 일자리를 만든 정 후보는 상대적으로 더딘 관악구 지역 발전에 속도를 내고 일자리 창출에 나서겠다는 계획입니다. 저는 정책통입니다. 정책을 통해서 변화를 완성할 수가 있습니다.
관악구를 창업 벤처밸리로 만들고 경전철 남곡선을 반드시 실현하고 신림 상권 르네상스를 반드시 실현하겠습니다. 관악을 해서 3선에 도전하는 미래통합당 오신환 후보. 역시 관악구 토박이인 오 후보는 현역 의원이라는 인지도까지 쌓여 지역에서 검증된 후보라는 점을 내세웠습니다. 오 의원은 선거공학적 계산 없이 오직 진정성과 공약으로 주민에게 평가받겠다고 했습니다. 2022년도 안에 조기 착공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제가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 지역의 새로운 변화를 좀 추구하기 위해서 청년 창업밸리 공간들을 조성하고 또 공정의 상징이죠. 저는 사법시험 부활. 아직 낙후된 지역이 많은 편인 이곳 주민들의 바람은 역시 교통 문제와 주거 편의 등 생활 환경 개선입니다. 마을버스 타고 또 전철 타고 또 그렇게 막 가야 되잖아요. 교통이 불편하고요. 거리를 돌아다니기 무섭다라는 점? 술집이 많다 보니까 약간 좀 술에 취하신 분들도 많고. 청와대 경험을 앞세운 여당 후보와 현역 의원인 야당 후보의 세 번째 대결. 섣불리 승패를 예측하기 힘든 두 후보의 격돌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국회방송 김세정입니다. 네, 이번엔 부산시 부산진구 갑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권의 잠재적 대권 주자로 평가받는 민주당 김영춘 후보와 부산시장 출신 통합당 서병수 후보가 맞붙었는데 여야 모두 물러설 수 없는 말 그대로 부산 최대 격전입니다. 한도영 기자입니다. 부산 진구갑은 쇼핑 유통의 중심지 서면이 있는 부산 핵심 지역 중 한 곳입니다. 문재인 정부 초대 해양수산부 장관을 지낸 3선 현역 민주당 김영춘 후보에 맞서 통합당은 부산시장과 4선 국회의원을 지낸 서병수 후보를 전략 공천했습니다. 김 후보는 서 후보와 달리 부산 진구에서 초중고등학교를 졸업한 지역 토박이로 오랫동안 깊은 애정을 갖고 이 지역을 살펴왔다고 강조합니다. 4선 의원이 되면 코로나, 경제 전쟁 중인 정부를 뒷받침하고 분열된 국민을 화합시키겠다며 필요하다면 대선도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지역을 저는 잘 알고 그분은 지역을 잘 모르신다. 그게 가장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국민들의 힘을 하나로 모아서 선진 통일 국가의 길로 도약시키는 그런 발판을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서 후보는 해운대 구청장, 해운대 기장군갑 4선, 부산시장 등을 통해 부산 행정을 두루 겪었다며 진구갑 지역을 글로벌 기업 도시로 발전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서 후보는 또 이 지역 탈환을 통해 통합당의 부산 총선 승리, 나아가 문재인 정권 심판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일에 대한 감각, 경험이 누구보다도 풍부합니다. 동남권 메갈로폴리스의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후보는 진구를 가로지르는 차량 기지창 등 철도시설 이전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통합당을 탈당한 무소속 정근 후보는 서병수 후보의 전략 공천을 수용할 수 없다며 표로서 유권자들의 심판을 받겠다는 각오입니다. 이 불공정한 사회, 부정직한 사회, 낙하산 정치 이 부분을 이제는 우리 부산 진구 주민과 함께 정근이와 함께 극복해야 합니다. 서 후보는 보수 후보 단일화가 막판 변수라고 보고 정 후보를 설득하고 있지만 정 후보 측은 오히려 서 후보를 고소하는 등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부산 진갑은 부산 최대 격전지로 김영춘, 서병수 두 후보가 치열한 접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무소속 정근 후보의 완주 여부가 최대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회방송 한도영입니다. 이슈 분석 오늘은 임채원, 박지영 두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이제 뭐 총선 딱 2주 앞으로 다가왔는데 내일부터 공식적인 선거운동이 시작이 되죠. 임채원 기자. 그동안에도 그랬지만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돼도 좀 선거운동 양식이 예전하고는 다를 수밖에 없겠네요. 네, 맞습니다. 여야 할 것 없이 이렇게 고심이 많은데요. 선거 운동을 생각하면 요란한 유세차 그리고 율동, 그다음에 이제 길거리에서
이제 구호를 외치는 선거 운동원들이 생각이 나는데요. 그렇죠. 예. 네, 이번 선거에서는 이제 유세 현장에 이제 뜨거운 분위기를 느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민주당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대면 선거 운동을 축소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네, 선거 운동원을 동원하지 않기로 하고 유세 차량도 홍보 영상만 상영하기로 했습니다. 기존에 사용하던 홍보 수단을 사실상 사용하지 않게 되면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홍보할 수 있을까를 고심하는 모습입니다. 앞서 민주당은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조용한 선거를 치르겠다. 장의적인 유세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방역 활동에 집중하는 대신 트위터나 유튜브 같은 온라인 채널을 적극 활용하기로 했는데요. 네. 중앙당에서 제작한 스마트 콘텐츠를 실시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콘텐츠 기동전을 펼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야권의 선거운동도 별반 다르지 않을 것 같은데요. 박지영 기자, 통합당은 어떻습니까? 네, 그 미래통합당도 대면 접촉은 가급적 피하고 다른 홍보 전략을 찾고 있는데요. 내일부터 그 벽보와 현수막을 걸 수 있고 또 유세차도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 당과 후보를 알릴 수 있는 현수막을 과거보다 많이 걸고요. 또 도보 유세보단 차량을 이용한 게릴라 지원 유세를 펼칠 계획입니다. 그리고 당 지도부는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기자간담회를 여는 방식으로 지원에 나설 예정인데요. 지역 주민과 접촉 없이 언론을 통해서 홍보가 가능한 최적의 방안이라는 판단입니다. 네, 임채원 기자. 그동안에 선거운동하면은 당의 지도부라든가 유력 인사들이 전국 순회하면서 유세 펼쳤는데 좀 이것도 조정이 될까요? 네, 그 민주당 지도부의 전국 순회 유세 일정이 대폭 축소. 하긴 하는데 줄였다. 하긴 하는데 대폭 축소가 된 건데요. 이제 꼭 코로나19 사태만은 아닌데 이게 피로도적으로 병원에 입원한 이제 이해찬 대표가 닷새만이 오늘 이게 퇴원을 했습니다. 이 대표는 시스템 공천을 이제 내세우면서 공천 작업부터 상당한 공을 들여와서 그동안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피로가 많이 누적됐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대표는 당분간 공식 외부 일정에는 동참하지 않기로 하고 바통을 이낙연 상임 공동선대위원장에게 넘겼습니다. 네, 이 위원장은 오늘 3일과 4일에는 제주와 강원, 6일과 9일에는 부산과 광주, 그리고 10일에는 대전 이렇게 권역별로 한 차례 정도 지원 유세에 나섭니다. 그런데 본인의 지역구도 있는데 그러네요. 네. 그런데 이제 이게 이와 별개로 이게 민주당이 이 위원장을 이제 총선 전면에 내세운 이유가 유력 대권 주자인 이 위원장이 전체 선거판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이제 관점도 있습니다. 네, 박지영 기자. 미래통합당은 김종인 위원장의 행보나 지원 유세가 주목받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구원투수로 나선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의 역할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그 김종인 선대위원장이 전체적인 지원 유세를 맡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국 각지를 돌면서 이제 미래통합당 후보들을 지원 사격합니다. 황교안 대표는 자신의 출마 지역인 종로 유세에 집중을 하면서 온라인을 중심으로 측면에서 힘을 보탠다는 계획입니다. 김종인 위원장의 광폭 행보 계속되고 있는데요. 오늘도 서울 경기 지역 지원에 집중을 했습니다. 나경원 전 원내대표 출마 지역구 동작을 지역을 시작으로 오늘 하루 용산의 그 권영세 후보, 관악을 오신환 후보의 선거사무소를 찾아 지원했고요. 이어서 경기 화성과 수원, 안양까지 돌면서 경제 심판론을 부각시켰는데 김종인 위원장 오늘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국회의원이 되고도 경제를 지키지 못한다면 21대 국회 개원 한 달 후에 다 사표를 내라고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경제를 확실히 해결할 수 있는 그 제도적 방안 제시에 자신이 있다는 의미로 풀이가 되는데요. 그 경제로 유권자들의 표심을 잡겠다는 전략 얼마나 먹힐지 총선 결과가 말해줄 것 같습니다. 국회의원이 되고도 한 달 안에 경제를 지키지 못한다면 사표내야 된다. 세게 말씀하셨네요. 네, 임채원 기자. 이제 민주당에서는 이번 총선 승리의 목표를 문재인 정부에 대한 지원, 문재인 정부의 후반기 안정적인 또 문재인 정부 국정 운영을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몇 석 정도를 예상하고 있나요? 20대에서 일당이긴 했지만은 좀 부족했다라는 것인데요. 네, 민주당은 150석 가까이 확보할 과반 가까이. 과반 가까이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근영 전략기획위원장은 이제 지역구 의석은 130석, 비례정당은 시민당을 통해서 20석 이상을 이제 목표로 한다고 밝혔는데요. 그럼 독자적으로 과반이 되네요. 예, 독자적으로 과반이 된다고 보고 있고 이제 특히 이번에는 수도권에서 5석에서 10석 정도 더 얻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지금 142석일 때 82였는데
더 하면 거의 싹쓸이 한다는 얘기네. 지금 목표는요? 네, 목표는 그렇게 잡고 있고요. 일단 참고로 이제 민주당은 20대 총선에서 지역구 의석 110석 중에 이제 수도권에서 82석을 그랬죠, 82석을 확보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19 초기보다는 정부 여당의 대처를 이제 잘했다는 여론이 커지면서 민주당의 기대치도 높아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미래통합당은 이번 총선 판세 어떻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까? 네, 원내 제1당을 차지하겠다는 목표, 여당과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네. 그 미래통합당도 의석수로는 150석 안팎을 지금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네. 그 당의 싱크탱크인 여의도 연구원 송동교 원장 오늘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을 해서 그 지역계의 경우 총 130석 이상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수도권에서 50석, 부산, 울산, 경남, 그 부울경 지역에서 30석 등을 예상을 했는데요.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경우 그 4년 전에는 그 지역구가 122석이었는데 이 중에서 이제 35석밖에 못 가져왔는데 이번에는 좀 지역구가 조정되면서 121석으로 한 석이 줄긴 했지만 어쨌든 최소 여기에서 10석이나 15석 정도 더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제 강남, 서초 이른바 이 강남벨트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다고 판단을 했고요. 또 강동구, 영등포갑 지역 등 대 6군데에서 후보들이 선전을 하고 있어서 승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부울경 지역은 압도적인 승리를 기대하고 있고요. 그 TK 지역, 대구, 경북은 무소속 의원이 좀 변수이긴 한데 당세가 강한 곳이라서 후보 모두 선전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호남에서는 4년 전에 이정현, 그 정운천 후보 등이 선전하는 이변을 일으켰었는데 이번엔 당선 가능성 후보가 없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전에도 각 정당들이 지금 예상하는 선거 의석을 통합하면은 현재 국회의원 정수가 300명인데 350명이나 400명가량 되니까 각 정당들이 목표는 좀 크게 설정하긴 합니다. 박지영 기자, 지금 이제 통합당 얘기를 해서 통합당의 비례전담 정당 미래한국당은 지금 비례 몇 석 정도 예상하고 있나요? 네, 뭐 비례정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정해져 있긴 하지만 47석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 원유철 대표가 26석이 목표다 이런 말을 과거에 했었는데요. 지금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17석에서 한 20석 정도 이렇게 나올 것으로 좀 예측이 되고 여론조사상으로는요. 네, 그렇습니다. 그 더불어 시민당보다는 우위를 점할 수 있을 것으로 지금 전망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바로 더불어 시민당과 그 열린민주당 이 여권 내에 어떤 비례정당이 좀 나눠져 있기 때문에 표 역시 분산될 것으로 그래도 판단을. 나중에 뭐 서로 합할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여권에서는요. 예, 그렇지만 어쨌든 지금은 서로 선을 긋고 있기 때문에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정의당하고 국민의당 같은 경우는 정당 득표율 20%를 얻어서 다들 10석 이상은 차지하겠다 이런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네, 선거 일정이 진행되는 만큼 우리 이슈 분석팀들도 점차 구체적인 분석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4.15 총선에서 재국민투표가 오늘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 여파로 투표 불가능 지역이 늘면서 제외 유권자 중에 절반 정도만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홍혜진 기자입니다. 전 세계적 코로나19 확산 사태로 재외국민 투표가 큰 차질을 빚게 됐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미국, 독일 등 총 40개국 86개 제외 공간에서 선거 사무를 중단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전체 제외 선거인 17만 명 중 47%인 8만여 명은 아예 투표를 할 수 없게 됐습니다. 선관위는 이동 통제 등 주재국의 조치에 따라 투표가 불가능한 지역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투표를 할 수 없게 된 일부 제외 국민들은 참정권을 침해당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엔 제외 국민의 거소투표 청원글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선관위는 현행 선거법상 거소투표 등을 임의로 결정할 수 없고 투표 강행 시 주재국 정부와의 외교적 마찰 가능성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19대 총선에서 처음으로 도입된 제외 투표는 평균 43%대 투표율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총선은 투표 무산 지역이 늘면서 역대 최저치가 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선거 사무 중단 지역을 제외한 제외 투표는 주 피지 대사관을 시작으로 오는 6일까지 전 세계 각 제외 투표소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됩니다. 투표가 끝나면 투표지는 국내로 회송돼 선관위에 인계되고 이후 관할 시군구 선관위로 보내 국내 투표와 함께 개표됩니다.
다만 코로나19 여파로 총선 당일인 15일 이전에 국내로 이송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되면 선거법에 따라 제외 공간에서 직접 개표가 진행됩니다. 국회방송 홍혜진입니다. 네, 권순일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최고의 방역이 최선의 선거 관리라는 자세로 투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 선관위원장은 오늘 대국민 담화에서 유권자가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도록 모든 투표소의 방역과 소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투표 당일 투표소 입구에서는 발열 체크를 하고 이상이 있는 유권자를 위해서는 임시 기표소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 선관위원장은 이번 선거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투표에 반드시 참여해 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소방공무원이 오늘부터 국가직으로 전환된 데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논평을 통해 문재인 정부는 소방관 국가직화를 국정과제로 정하고 소방관의 처우와 업무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했다며 지난해 법안 통과로 결실을 맺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소방관들의 처우를 국가가 책임지게 된 만큼 소방공무원들은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데 전념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미래통합당은 정부 여당의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온라인 계약 방침은 선거용 졸속 대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은 현재 교실에서 와이파이가 터지지 않는 곳이 많아 온라인 교육이 사실상 불가능한데도 정부가 이 같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스마트 기기를 갖고 있지 않은 학생이 많은 상황에서 온라인 교육은 불평등을 더 조장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오늘의 정치 키워드 탑3 시간입니다. 4월 1일 정치면을 장식한 뉴스는 무엇이었는지 첫 번째 키워드부터 만나보시죠. 제21대 국회의원 선출을 위한 해외 거주 유권자들의 재외투표가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각국의 현지 시각 기준으로 오늘 오전 8시부터 투표가 개시됐는데요. 코로나19 확산 방지 차원에서 유권자나 선거관리 종사원 대부분이 마스크를 쓰는 마스크 재외투표가 연출됐습니다. 총선 재외투표는 일본과 중국 등 아시아 지역을 시작으로 다른 지역도 시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일부 지역의 재외 국민들은 코로나19 여파로 투표소 접근에 어려움을 겪거나 투표로 인해 추가 격리까지 우려해야 하는 상황 속에서도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외투표 기간은 오늘부터 오는 6일까지고 투표는 해당 지역 시간으로 매일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해외 대사관과 총영사관 등에 마련된 재외투표소에서 진행되는데요. 이번 총선에서 재외선거인은 모두 17만 1,959명이지만 코로나19 확산으로 미국과 유럽, 중국 등의 일부 지역에서 선거 사무가 중단돼 실제 투표가 가능한 사람은 이 중 53.2%인 9만 1,459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선관위는 재외투표 기간 중 주재국의 제재가 강화되거나 투표 진행이 불가능할 경우 해당 지역의 선거를 추가로 중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코로나19 여파로 우리 국민들이 참정권을 빼앗기는 일은 더 이상 없길 바라고요. 또 여야 정치권은 이번 기회를 통해 재외국민의 투표권 보장을 위한 후속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야겠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두 번째 정치 키워드입니다. 통합당 선대위 지도부 총선 승리를 다지기 위해서 오늘 현충원을 참배했는데요. 그런데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 방명록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의미심장한 실수를 범했습니다. 자신의 직책과 이름을 적을 때 민자를 썼다가 지우고 미래통합당 선대위원장 김종인이라고 적을 건데요.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 비대위 대표를 맡았던 김 위원장, 습관적으로 민주당을 쓰려 했던 걸까요? 총선 공식 선거운동을 하루 앞둔 오늘 황교안 대표와 김종인 위원장 등 당 선대위 지도부가 현충원에 찾았습니다. 참배를 마치고 방명록을 작성한 김 위원장. 구국의 일념으로 자유민주국가를 회복하겠습니다라고 적어서 총선에 임하는 각오를 보였는데요. 그런데 직함과 이름을 적는 순서에서 민이라는 글자를 썼다가 황급하게 지우고
미래통합당 선대위 위원장으로 고쳐 적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김 위원장, 최근 여의도에 복귀하기 전 마지막 직책이 민주당 비대위 대표였던 만큼 습관적으로 민주당을 쓰려고 했던 것이 아니냐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황교안 대표도 국회에 대한 경례를 할 때 왼쪽 가슴에 오른손을 얹었다가 돌연 손을 내리고 헐리 숙여서 인사하는 실수를 하기도 했는데요. 단순 실수일까요? 긴장해서일까요? 방명록 앞에만 서면 작아지는 정치인들. 작은 오기가 다양한 해석을 낳을 수 있는 만큼 좀 더 꼼꼼한 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어서 오늘의 세 번째 정치 키워드입니다. 미래통합당의 공식 유튜브 채널인 옳은소리 방송에서 진행자가 문재인 대통령을 임기 후에 교도소로 보내야 한다. 어느 교도소든 친환경 무상급식이 제공된다라고 말해서 큰 논란이 일었는데요. 오늘은 이 문제의 발언을 한 진행자가 선거를 앞두고 이렇게 논란이 된 점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한다며 고개를 숙였고, 통합당 박형준 공동선대위원장도 부적절한 발언에 깊은 유감과 함께 사과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우리 후보들이 정말 잘 싸우고 있습니다. 말 한마디가 선거 판세를 좌우할 수 있음을 숙지해야 합니다. 정권과 여당의 잘못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비판하되 정도와 품격을 지키고 국민들 앞에 낮은 자세로 임해주시기를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박형준 위원장은 이어 내 문제가 아니라 통합당 전체의 문제이고, 이 정권의 실적을 심판해서 나라 살리길 원하는 국민의 여망을 자칫 저버린 일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며 정도와 품격을 지키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오늘 오전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를 마친 뒤 유튜브 진행자의 발언에 대한 입장을 묻는 기자들에게 논란이 되는 발언을 한 사람은 당 소속이 아니다. 하지만 당에서도 언행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 부분은 징계, 경고 조치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통합당은 논란이 커지자 해당 동영상을 삭제했는데요. 하지만 이미 퍼질 대로 퍼진 후였고, 민주당은 대통령에게 저주를 퍼부은 통합당은 공당으로서 최소한의 예의를 지키기 바란다고 비판했습니다. 네, 말은 곧 그 사람의 품격을 비추는 거울이라고 하죠. 최근 정치권의 언어 품격이 실종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정치권 스스로가 품위를 떨어뜨린다는 비판은 더 이상 나오질 않길 바라고요. 여야 모두 정치인으로서 품격 있는 언어로 국민들과 소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 오늘의 정치 키워드 탑3였습니다. 정부는 소득 하위 70% 가구에 대해 100만 원의 긴급 재난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네, 이번 순서는 정치 사회적인 이슈를 분석해보는 뉴스앤이슈입니다. 매주 수요일에 함께하는 두 분이시죠. 최진봉 교수, 장성철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두 분은 다른 방송에서도 종종 두 분 같이 방송하는데, 네. 최 교수님. 네. 두 분 간의 방송 토론 궁합은 어떻습니까? 저는 이제 궁합을 잘 안 믿긴 하지만 장수현 소장의 그 양면성을 보죠. 어떤 양면? 방송 들어오기 전에는 얼마나 정말 나긋나긋하고 사랑스러운지 모릅니다. 방송만 들어오면 얼굴이 싹 바뀌어가지고 저를 막 공격하니까. 지금도 바뀌어 있네요. 지금도 바뀌어 있잖아요, 얼굴이. 네. 장 소장은 어때요? 저는요, 교수님하고 같은 자리에서 평론하는 것 자체가 영광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뭐 또 한 번 지나면서 어떻게 답변하시나 한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코로나19 관련해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서 일단 긴급 재난 지원금 정부에서 이제 4인 가구 기준으로 100만 원까지 70% 하장해서
지급하겠다 했는데요. 약간의 남은 쟁점이 있습니다. 이 발표 제대로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혹시 급하게 너무 발표했지 않느냐라는 점도 있고 기준 관련 논란도 있고 하는데 그렇습니다. 종합적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하는 것 자체는 긍정적이고 정말 환영받을 만한 일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뭐 그래서 왜냐하면 지금 경제가 너무 어렵고 자영업자들이나 소상공인들 이런 분들 엄청나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건 현금을 지원하는 게 아니라 전자화폐라든지 아니면 지역에 있는 상품권을 통해서 실제 돈이 돌 수 있도록 만드는 조치를 취했다는 점, 이런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좀 늦은 감은 있지만 또 뭐 저는 개인적으로 뭐 거의 다 그냥 모든 국민한테 줬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뭐 그런 주장들도 없지 않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일부 뭐 저는 보니까 그 통합당 측에서도 그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더라고요. 뭐 이게 너무 복잡하니까 그렇죠. 예, 차라리 그냥 70% 정확하게 따지기 그렇죠. 어려우니까요. 예. 그리고 뭐 최근에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김종인 위원장은 250조까지도 얘기하시고 이런 얘기를 하시니까 뭐 긍정적으로 저는 평가하고 다만 이제 이러다 보니까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70% 밑에 소속된 분이 누구냐 그러면 중위소득 70%라고 하는 것이 이 부분이 좀 애매해져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 이제 불만이 좀 있게 됐고 조금 정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발표되다 보니까 이제 논란이 있게 됐는데 네. 뭐 다음 주 중으로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어느 분이 소속되고 말고 이런 걸 결정해서 말씀드리겠다고 하는데 그것도 좀 논란이 전혀 사그라지지 않을 거다. 상당히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그 정하는 부분이. 왜냐하면 소득이 있는 분, 뭐 예를 들면 그 월급을 받는 분들은 유리지갑이라고 해서 모두 다 공개가 되지만 자산가라든지 이제 뭐 부동산이나 이런 부분 본인의 이름으로 안 돼 있는 경우도 또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잘 정리할 거냐가 관건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처음에 발표가 됐을 때 뭐 이제 건강보험료에다가 추가로 국세청 자료도 뭐 추가하는 것 나왔는데 이제는 재산도 관련해서 뭐 어떻게 첨가해서 컷오프 등등 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진행되는 과정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대통령께서 현명한 판단을 하셨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어쨌든 누구에게 똑같은 금액을 줄 수는 없습니다. 그것이 또 다른 불평을 낳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100만 원씩 준다. 이거는 정말 이상론이죠. 아하. 그렇기 때문에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습니다. 제한된 재화를 갖고 정말 한계 상황에 몰린 어려운 분들에게 좀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정부와 대통령께서 좀 더 면밀하게 소득 구간을 나눠서 적시적곳에 핀셋 지원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나는 70% 대상이 될 걸로 충분히 될 걸로 봤는데 왜 빠졌지 하는 사람들이 나올 여지가 있어 보이긴 한데요. 억울하겠죠. 억울해도 그런 분들의 억울함보다는 어려운 분들에게 조금 더 많은 도움을 주는 게 사회의 형평과 정의상 더 맞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상당히 두 분 잘 맞히는 것 같네요. 그러니까요. 이 대목에서는 궁합이 잘 맞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보다 사실은 더 친정무적인 성향의 모습을 보여주셔서 잘한 건 잘한다고 해야죠. 그렇지. 그런 점이 장성철 소장의 장점이에요. 네. 그럼 또 다음 질문 어떨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재난지원금 지원 계획을 발표를 하면서 지자체 20% 부담 원칙을 발표를 하자 일부 지자체들이 난색을 표명하고 있는데요. 지자체별로 제각각 좀 지원금이 있잖아요. 네. 범위가 큰 곳도 있고 규모가 작은 곳도 있고 일부 지자체는 기존에 마련한 방안들을 철회한다는 곳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먼저? 잘한 거예요, 이것도. 왜 정부가 왜 20% 정도로 부담을 해라라고 했냐면 지금 재정 자립도가 제일 좋은 곳이 서울이에요. 서울의 재정 자립도가 80%입니다. 그러니까 20%는 정부에서 국고 보조를 해주기 때문에 이 서울시를 운영할 수 있는 건데 그거를 한계로 맞춘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 우리나라의 17개 시도 중에서요. 재정 자립도가 50%가 되는 시도가 단 9개입니다. 50%밖에 안 돼요. 그런 점에서 기본적으로 재정 자립도에 걸맞는 지원을 해야 되는데 지금 3단계로 지원 경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초단체, 광역단체, 중앙정부 지금 현금성 다 지원하겠다고 하는데 이러면 국가 재정이 버텨내겠습니까? 그럴 수 없기 때문에 같이 그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와 함께 공동 부담하는 것도 옳은 얘기고 그다음에 기초단체나 광역단체에서 지원하려는 것들을 중앙정부에서 조율해서 중앙정부에서 한꺼번에 주는 방안도 옳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방 재정에 대해 상당히 공부 많이 하셨네요. 네, 왜냐하면 제가 국회 보좌관으로 있을 때 재정 건전성 관련된 법안을 발의도 했었습니다. 네.
통과는 되지 않았습니다. 일단 이제 이 부분은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경기도하고 부산이에요, 사실은. 이제 거기서 좀 할 수 없다 이렇게 지금 나온 건데 이유는 이런 거죠. 부산 같은 경우도 이미 100만 원씩 물론 모두에게 100만 원 준 건 아니지만 소득이 적거나 자영업자 이런 분들한테 100만 원 지급하기로 했고 경기도는 잘 아시는 것처럼 모든 사람한테 10만 원 다 지금 상품권 지급하기로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재정이 이제 그만큼 20%를 부담할 수 있는 재정이 없다라고 지금 얘기 나오고 있는 건데 지금 상황에서 이제 장시환 소장이 얘기하는 것처럼 이걸 조정하기가 가능할지 이건 조금 이제 논의가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정부와 지자체가 어쨌든 협의를 좀 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일지 고민을 해봐야 된다. 이건 이제 지자체 입장에서는 당장 재원이 없으니 정부는 20% 내놓으라고 하지만 그만큼 이미 재정을 쏟아 부었으니 남은 돈으로 부담하기가 어려움이 있다. 재정 건전성 문제도 얘기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부담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부분은 뭐 정부하고 일단 지자체가 논의를 해서 장 소장이 제안했던 것처럼 그러면 지자체에 미리 지급한 것을 빼고 할 거냐. 물론 이제 그렇게 되면 또 다른 논란이 생길 수는 있어요.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는 뭐 그럼 우리는 왜 또 차별받냐 이렇게 얘기가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잘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 뭐 전혀 못 내겠다 이렇게 하는 것도 그렇고 정부 입장에서 어쨌든 설득을 하거나 다른 방법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내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죠. 네, 이제 이게 재원 마련하면 어차피 이제 국회에서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현재 9조가량 소요가 되는데 그러니까 80%인 7조 1천억 정도를 이제 국회에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20% 지자체에서 가는 건데 지금 여러 가지 시기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 또 지금 추가적인 추경 또 이걸 가지고 여야 입장차도 약간 예민하던데 이건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그러니까 여야가 입장차가 조금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야 입장차가 있는데 야당은 이미 지금 9조 7천억 얘기하시고 뭐 얘기하셨잖아요. 그 정도가 아니라 240억을 또 역으로 제안을 하고 나왔어요. 근데 그건 약간 조금 뜬금없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10조나 9조를 추경 다시 편성하는 것도 사실은 재정 건전성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판단이 있는 부분이 있고 기획재정부 같은 경우는 그것도 부담된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240조 그 말은 결국 그 우리나라 전체 예산 20%를 그럼 여기에 쏟아붓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김종인 지금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중소기업이나 이런 그 조그만 회사들 이런 분들의 임금도 정부가 지급하자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는데 과연 그 정도까지 우리가 지원이 가능할까 저는 좀 의문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큰 틀에서 저는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뭐 통합당이든 민주당이든 어느 정도 같은 방향이라고 봐요. 방향 같은데 방법이 지금 차이가 있다고 보는 거니까 저는 뭐 얘기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야가 모여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또 재정 건전성 문제도 논의를 해봐야 되잖아요. 국민채 발행하겠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도 좀 논의가 해야 될 거고 또 정부 재정에 부담이 되거나 어느 또 예를 들면 일률적으로 모든 부서에서 20%를 다 또 절감을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필요 부서가 있고 또 필요하지 않는 부서가 있는 거니까. 그거는 이제 여야가 무조건 반대만 하지 말고 모여서 머리를 좀 싸매고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낸다고 생각을 합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그래서 상당히 신중한 입장을 보여줬었는데요. 일정상으로 봤을 때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바로 선거가 끝나자마자 조금 국회에서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올해 집행하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인데 일반적인 현실로 보자면 쉽지 않은데 또 초유의 상황이기 때문에 진행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15일 끝나야죠. 총선이 끝나야 그러니까 국회가 열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국회가 끝나서 어쨌든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선거에서 이긴 쪽이든 진 쪽이든 어쨌든 한계 상황에 몰린 국민들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당리당략을 떠나서 이 부분은 신속하게 본회의를 열어서 처리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봤자 5월 중순 아니겠습니까? 4월달, 5월달 버틸 국민들 생각해서라도 이 부분만큼은 여야가 합의를 통해서 빨리 본회의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통합당이요. 국회를 통해서 예산 조정이 어렵다면은 대통령의 긴급재정 명령권을 활용해라라고 했는데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나중에 승인 받으면 되니까. 이건 쓸데없는 거예요. 왜냐면은요. 기본적으로 이 긴급재정 명령권을 왜 발동을 해야 되냐면 요건이 있어요. 중대한 재정 경제상의 위기. 또 하나는 국회 소집을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 근데 이거는요. 재정 경제 명령권을 발동을 하면요. 즉시 국회를 소집을 해서 보고해서 승인을 받게 돼 있어요. 아니 국회 소집을 기다릴 여유가 없는데 국회를 언제 소집해가지고 승인을 받습니까? 이거는요 그냥 정말 전시나 이런 천재지변 이런 상황에서 어려울 때 하는 거지 지금처럼 정상적으로 국회가 있고 나라가 운영되고 있을 때 이런 명령권 꺼내는 것은 하나의 그냥 뭐 대안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정치적인 하나의 공세라고 해야 될까요? 특별히 뭐 효용성이 없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이제 4.15 총선의 투표가 오늘부터 진행은 되고 있습니다. 바로 재외국민 투표인데요. 아시다시피 이제 제 선거인이
투표권을 가진 사람들이 한 17만 명 가량인데 그중에 절반 가량이 지금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투표를 좀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투표 못하게 된 쪽에서는 그래도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불만도 표시하는데. 네, 맞아요. 이 결과가 투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참 그 전망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이제 외국에서 오래 살았지만 외국에 사는 분들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요. 대체적으로 이제 유학생이나 단기간에 체류한 분들은 뭐 이게 명확하게 분류할 수는 없지만 그냥 대강 분류를 해보면 진보적 성향을 더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하면 거기에 오래 사신 분들 있잖아요. 뭐 20년, 30년 교민으로 사신 분들 조금 더 보수적 성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어느 정도 플러스 마이너스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어느 당에 유리하고 불리하고 이런 거는 좀 판단하기 어렵지 않겠나는 생각이 들고요. 투표권을 지역구 비례 둘 다 가진 사람들도 있고 비례만 가진 사람도 있고 맞습니다. 하죠. 네,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게 어느 당에 유리할 거냐 하는 부분은 제가 볼 때 그렇게 뭐 어느 한 당에 유리한 정도로 가지는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이제 독일에 있는 뭐 교민 한 분은 50명과 함께 민변을 통해서 지금 헌법 소원까지 내겠다고 그랬어요. 본인의 투표권이 지금 제한당했다. 왜냐하면 이거 미리미리 준비 안 해서 결국은 투표를 못 하게 된 상황이 됐잖아요. 40여 개국 이상이 지금 공간이 그 투표소를 설치하는 것 자체를 포기한 상태고. 했다가 철거하게 됐죠.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투표권 자체가 무산이 됐는데 이건 뭐 긴급한 일이기 때문에 좀 우리가 좀 피할 수 없는 일이긴 해요. 사실. 그리고 이게 만약에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온라인 투표나 아니면 이거 우편으로 투표, 이 투표 문제도 얘기가 됐었는데 이건 선거법을 개정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이건 적용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전염병의 사태 때문에 결국은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데 차후에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른 대안들을 한번 고민하는 논의도 분명히 있어야 될 걸로 보여집니다. 제가 봤을 때 지난 언제 선거에서 지금 고향 갑이 되겠습니다만은 어느 당시 심상정 후보가 막판에 100몇십 표를 재선거인 투표를 까면서 뒤집어지기도 했습니다만. 재국민 투표가 지금 여러 가지로 투표율이 저조하면은요 민주당에 되게 불리합니다. 이거는 통계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7년도 5월달에 있었던 대통령 선거에서 대략 30만 명 중에서 70%가 투표를 했는데 거기에 65%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투표를 했어요. 가장 최근 선거에서. 그 총선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한 17만 명이 투표를 하는데 거기서 한 60%가 대부분 민주당에 투표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투표율이 저조하고 투표를 못하는 것은 민주당으로서는 상당히 불리하고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기본적으로 2016년도 20대 총선 때요. 200표 차이로 당락이 결정된 곳이 전국적으로 12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민주당에게 약간은 좀 불리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제가 참고로 하나 더 보탠다면은요. 그쪽이 빠진 만큼 18세 투표권자가 새로 진입했기 때문에 그게 한 54~5만 명쯤 된다고 하니까 이게 어떻게 또 상세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외국 같은 경우에 이런 게 있어요. 투표소가 멀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처럼 그냥 걸어서 5분, 10분 이 정도 거리에 다 투표소들이 있잖아요. 근데 외국은 그 공간에서 하기 때문에 또 미국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요. 지역이 한 2시간, 4시간, 5시간 운전하고 와야 돼요. 그러니까 나이 드신 분들이 오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투표에 참여하는 일로 보면 사실은 젊은 층이나 적극적으로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는 분들이 참여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지금 장 소장 얘기처럼 그런 경우가 나올 수 있는 거죠, 사실은. 근데 제가 이렇게 여기서 나와서 말씀드리면서 항상 이제 두려운 게 뭐냐면 우리 김만우 원장님 너무 잘하시는데 제가 막 말씀드리면 다 아실 것 같아가지고 왜 그러세요 또? 말씀드리기가 여러 가지로 겁나는 부분이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제가 말씀드리면서 원장님 다 아시는 건데 제가 또 얘기하는구나 막 그 생각이 왜 저한테 얘기한다고 보세요? 덧붙이실 말씀 없으니까. 내일부터 총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이 되는데요. 민주당과 시민당, 또 통합당과 한국당. 사실 같은 당이지만 겉으로는 또 다른 같은 듯 아닌 그런 당인데요. 선거운동에서 좀 신경 써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꼼수 위성정당이 이번에 꼼수 선거운동을 양산할 거라는 우려가 나오는데 먼저 또 장 소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이거는 참 저런 꼴을 봐야 된다는 것 자체가 우리 대한민국의 비극이라고 보여지는데 상당히 강하게 표현하시네요. 그 한몸 선거 운동하는 거 여야 가릴 것 없이 다 할 겁니다. 그냥 국민들께서는 그래 그냥 저 두 당은 같은 당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할 수 있는 게 있고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원내 정당과 비례위성 정당이 뭘 할 수 있냐면 뭘 할 수 없냐면 둘이 선거대책위원회를 공동으로 꾸려가지고 선거운동은 절대로 못해요. 그런데 비례위성 정당에 소속돼 있는 현역 국회의원이 그 원래 있던 정당의 후보들의 지원 유세를 할 수가 있어요. 개별적으로. 같이는 못하고 혼자는 할 수 있다. 그냥 간단하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지금 제가 봤을 때 각 당이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각각 큰 리스크가 하나씩 있었는데 더불어민주당은 리스크가 없어졌고 미래통합당은 리스크가 계속 있어요. 어떤 것들? 그 부분은 뭐냐면 이해찬 대표가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제 선거에서 전면에서 다 빠지기로 했어요. 이낙연 후보를 전면으로 내세우고 본인은 뒤에 이제 나타나지 않겠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해찬 대표가 과연 득표에 도움이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를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신중하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표가 안 되기 때문에 뺀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분석을 하고요. 전력의 상실이 아니라 리스크를 없앴다고 해석하시네요. 이거요. 한 표라도 도움이 되면요. 어떻게든 그냥 언론에 내보이려고 합니다. 근데 이건 도움이 안 되니까 뺀 건데 지금 미래통합당 같은 경우에는 황교안 대표가 본인 선거를 치러야 되는데 자꾸 당대표 선대위원장으로서 메시지를 내잖아요. 거기서 여러 가지 실수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미래통합당에 얘기하고 싶은 거는 황교안 대표도 사라져서 지역에서 골목골목 다니시라. 아직 안 사라졌습니까? 지금 이제 계속 이제 선거대책위원회에서 김종인 총괄위원장이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것 같던데요. 근데도 나오셔가지고 말을 하니까 그분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리스크가 없어졌다는 얘기 어떻게 보십니까? 그 리스크라고는 저는 표현하지는 않고요. 전략적 선택이라고 봐요. 저는. 그러니까 이낙연 총리가 갖고 있는 지지도나 인지도 또 말씀할 때 설득력 있게 사람들한테 조용하지만 아주 뭐랄까요. 감성을 호소하면서 다가가는 그런 메시지의 전달 능력이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전면에 나서야죠, 당연히. 그러니까 선거에서 이낙연 총리 효과가 일정 부분 먹힐 가능성이 있어요. 예전에 국무총리 하면서도 많은 국민들로부터 지지도 받고 박수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 스타일이 결국 선거의 전면에 나서면 민주당은 도움이 되죠. 그런 점에서 본다면 원탑으로 가는 건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뭐 리스크라고 저는 이해찬 대표를 보진 않지만 그런 점에서 전략적으로 이낙연 총리가 전 총리가 나서는 것은 도움이 된다고 보여지는 거죠. 그리고 저도 동의해요. 황교안 대표가 자꾸 나서시는 것은 결국 통합당에 도움이 되는 것보다는 마이너스 될 뿐이 더 많다. 그래도 저도 김종인 선대위원장의 전면에 나서서 가는 것이 낫지 않나. 원래 그러려고 영입한 거 아니었습니까? 그랬었죠. 근데 이제 황교안 대표가 자꾸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뭐 이제 잘 하실 때는 문제가 없지만 실수를 하시게 되면 그게 이제 역풍을 맞게 되니까 그 부분이 조금 우려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네. 그리고 민주당이 열린민주당을 향해서 그런 자식 둔 적 없다. 이렇게 여전히 그건 남아 있습니다. 그렇죠. 민주당과 시민당 그리고 열린민주당 결합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끝나고 나면 결합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개인적으로 이렇게 봅니다. 지금은 선을 긋고 있지만. 근데 전략적으로 사실은 더불어시민당과 열린민주당의 지금 말이 상당히 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전략적이라고 저는 봐요. 선거의 전략적. 왜냐하면 더불어시민당은 뭐라고 우리는 당신 같은 자식 둔 적 없다. 이건 뭡니까? 표를 결국 어디서 가져가겠어요? 더불어시민당의 지지층으로부터 뺏어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표를 나눠 먹어야 되는 상황이고 이러다 보면 열린민주당 입장에서 우리는 같은 편이야 얘기할수록 더 많은 표를 가져올 수 있겠죠. 예를 들면 민주당을 지지했던 진보 진영과 범진보 진영 또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층은 일정 두 당 중에 하나를 선택할 겁니다. 그런데 어떤 당을 선택할지를 이제 모르는 거 본인의 선택인 거니까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어느 당을 선택해도 결국은 나는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것이고 민주당 계열을 지지하는 사람 이렇게 선택을 해버리면 열린민주당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럼 결국 더불어시민당 입장에서는 선을 그어야 되죠. 우리는 이 당과 다르다. 이렇게 얘기해야 본인들을 지지하는 층을 더 많이 끌고 갈 수 있게 되고 저는 이제 그 부분도 있다고 봐요. 더불어시민당에 민주당에서 비례공천 받고 들어오신 분들이 10번 밑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지금. 11번부터 돼 있죠. 그렇죠. 그런데 그분들이 낙선할 가능성도 있어요. 만약에 표가 자꾸 빠지게 되면 지지층이 빠지게 되면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더 선을 그어서 가능한 한 민주당에서 공천받는 분들이 당선될 수 있는 번호 안에 들어가도록 하려는 전략적 그런 뭐 선택이랄까요? 그런 전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장 소장님은?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냥 뭐 너무 어렵게 정략적으로 정치적으로 분석할 필요도 없이. 어쨌든 간에 그런데 두 정당 간의 비례정당 간에 약간의 긴장 관계가 있고 또 민주당에서는 열린민주당에 간혹 이제 뭐 이렇게 견제도 하는데 종합적으로는 민주당 계열 비례정당들의 시너지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총량 같다. 시너지 효과가 조금 있는 총량이 같다라는 것으로 약간은 보여져요. 플러스 될 수도 있다. 예, 왜냐하면은 자꾸 이제 열린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정말 강하게 지금 선명성과 그 메시지를 내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강하게 응집할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러한 분들이 떨어져 나간 더불어시민당 같은 경우에는 도대체 조국을 왜 이렇게 옹호를 해? 그런 중도층의 사람들을 어느 정도 좀 견인해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두 군데서 지금 무슨 DNA 적자 논쟁하고 있는데요. 그러한 좀 말장난 하지 말고 정책을 좀 더 제대로 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정책이나 공약 같은 경우도 상당히 무리한 걸 내서 여러 가지 좀 비판을 많이 받지 않았습니까?
지금 의사 선생님들이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진단하느라고 정신 없으니까 이런 DNA 유전자 검사 한다고 국민들을 너무 어렵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까 장승철 소장이 황교안 대표가 아직도 종종 나선다라고 얘기했었는데요. 그래도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 체제로 가면서 지금 뭔가 그래도 초점이 김종인 그 위원장으로 중심으로 잡히고 있는데 네. 그동안의 활동 어떻게 평가하시고 기대 어떻게 하십니까? 이게요, 신라신지 지푸라기인지 신라 같은 지푸라기인지 이것은 조금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아하.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상당히 유보하시는 평가네요. 예, 희망일지 아니면 소용없는 짓일지 봐야 되는데 어쨌든 안 모셔온 것보다는 나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경제적인 대안도 내세우셨고 선대위에 무게감을 준 것, 이 두 가지는 긍정적인 효과다. 근데 하지만 조금 더 두고 봐야 되겠다 말씀드립니다. 어떻습니까? 저도 그 부분에 동의해요. 그러니까 네. 김종인 선대위원장 체제가 어떻게 갈지는 좀 두고 봐야 돼. 이분이 그 소신이 있어서 발언을 좀 소신 발언을 자꾸 하시는 그렇죠. 부분이 예. 있어요. 그래서 혹시나 이 부분이 이제 본인이 생각하는 것과 통합당의 어떤 그 정치적 지향성과 조금 충돌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일반적으로 이제 본인의 소신을 너무 강하게 얘기하다 보면 국민 다수의 공감. 그렇죠. 네. 그런 부분이 좀 떨어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잘 조절하실 건가. 오늘 뭐 일단 뭐 첫 번째로 태구민 후보 찾아가서 화합하는 모습 보여주는 거. 물론 저는 개인적으로 마음속으로도 화합했다고 보진 않지만. 그래요? 꼭 당선시켜주겠다라고. 그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죠. 조직위원 선대위원장인데 그렇게 안 하면 안 되고 또 그 전에 이런 갈등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봉합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지지층을 끌어내는 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을 거라고 봐요.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이분이 그렇게 쉽게 마음을 바꾸는 분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예. 기존의 마음은 그대로 가지셨을 거라고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물론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래서 이 그 김종인 선대위는 잘해서 좋은 성과를 낼 수도 있지만 또 이분이 워낙 그 본인의 주장이 강하셔서 중간에 어떤 삐끗 잘못해서 또 부작용을 낳을 가능성도 아직 상존해 있기 때문에 조금 두고 봐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유승민을 또 기지개를 켜고 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통합당 선거 유세 동참하면서 개파를 따지지 않고 수도권 위주로 좀 후보들을 돕겠다라고 네. 말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다시 나서는 배경 뭐라고 보십니까? 대권이죠, 사실은.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보면 본인은 대권 후보예요. 그 통합당이 이제 선거가 끝나고 나면 대권 체제로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때 본인도 잠룡 중에 한 명이에요. 그러면 선거를 도와서 당선을 많이 시키면 시킬수록 본인한테 유리한 여건이 마련이 되는 거잖아요. 당내 입지가 본인은 물론 국회의원이 아니지만 이제는 이제 불출마를 하시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권 후보로 나서게 되면 당내 지지 기반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기존의 유승민계뿐만 아니라 통합당 내에 있는 분들 중에 본인이 도움을 요청하면 언제든지 가서 도와줌으로써 본인의 지지 기반을 어느 정도 확장시킬 수 있는 요건이 더 확장시킬 소지도 있는 그럼요. 거니까.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죠. 힘도 좀 받을 수 있을 거라고 봅니까? 선거 국면에서? 뭐 일정 부분 보수 진영 중에 중도적 성향을 갖고 있는 분들한테 어필될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네. 유승민 지금 전 대표가 유승민 전 지금 의원이죠. 의원이 갖고 있는 캐릭터 자체가 너무 그 운은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중도적 성향의 일정 부분이 본인이 있기 또 때문에 개혁 보수를 표방을 하고 맞습니다.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황교안 대표를 주축을 해서 극우 성향으로 보여지는 이런 이미지를 일정 부분 상쇄할 수 있기 때문에 중도적 표심을 갖고 있는 보수 보수적 성향이지만 중도적 성향을 갖고 있는 이런 분들을 일정 부분 영입하는 데는 도움을 줄 수 있는 여건이 있다고 봅니다. 네. 저는 좀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싶은데 이것은 참 나쁜 정치적인 행동이다라고 아하. 보여져요. 두 가지 면에서. 하나는 뭐냐면요. 결국 선대위에 참여하지 않았잖아요. 그럼 이거는 책임은 안 지고 선거 후에 결과만 따먹겠다라는 얘기예요. 계산된 행동인 거죠. 네.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요. 각 지역을 다니면서 자기가 친하고 인연 있는 후보를 지원하겠다고 했잖아요. 거기서 당 지도부와 다른 메시지와 행보를 할 수가 있어요.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계산된 정치적 행동인데 결국엔 이것은 자기 정치한다고 보여져요. 저는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정치는 계산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그냥 우직하게 정말 자기 희생을 통해서 하는 것이 정치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장 수장한테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관련 질문을 해야겠네요. 네, 감사합니다. 몇번 기세가 한두 번 바뀌었는데 한 번은 좀 뭐 새로 기대할 게 없다 했다가 새로 기대한다라고 했었는데 이번에 보니까 또 400km 이제 국도 종주 유세를 하겠다라는 건데 본인이 또 마라톤도 했고 했기 때문에 언필 연상은 되긴 합니다. 어떻습니까? 그 정치는요. 이게 축구공이 아닙니다. 럭비공이기 때문에 어디로 튈지 몰라요. 그리고 하루에 12번씩 바뀌기 때문에 제가 말을 한 번 바꿨다고 해서 저를 너무 질타 안 하셨으면 질타하는 건 아닙니다.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안철수 대표가 할 수 있는 게요. 이거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본인의 당에서
지역구에 출마하는 의원이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역에 가서 선거 지원 유세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참모들은 생각을 했겠죠. 도대체 우리 안철수 후보 이번에 어떻게 전국적으로 돌아다니게 할까? 결국에는 본인이 했던 잘했던 그런 마라톤과 뚜벅이 유세 그런 건데 결국에는 처갓집이라는 뭐 호남의 여수인가요?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을 하겠다고 정치적인 의미까지 부여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유튜브에서 얘기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포레스트 검프 선거 유세거든요. 과연 이것이 처음 지금 시도되는 건데 성공할지 한번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국민들한테 전달되는 메시지라든가 효과는 좀 두고 본다고 했으니까 어떤 식의 메시지가 전달될까요? 결국에는 본인이 계속 대구에서 가져왔던 헌신과 희생 그런 이미지를 가져갈 것 같은데 과연 뚜벅이 유세를 하면서 그걸 어떻게 연관을 시킬지 저도 기대가 됩니다. 네. 뭐 저는 기대는 안 되고요. 기대가 된다고 했는데 본인이 정수영 말처럼 본인이 할 수 있는 이거밖에 없어요. 사실은 전략적으로 선거를 지금 준비하면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할 수 있는 일은 이거밖에 다른 일은 없어요. 사실. 그리고 이제 이걸 통해서 유튜브나 아니면 인터넷에 소통을 하겠죠.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지는데 예전보다 예전에도 한번 한 적 있어요. 그다음에 대선 나왔을 때도 한번 이렇게 지역 돌아다니면서 그랬죠. 마지막에. 그랬잖아요. 그래서 효과가 그때 이미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새롭게 한다고 한들 특별히 국민들한테 호소하는 부분은 좀 부족할 거라고 보여지고요. 어쨌든 본인이 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만 국민의당이 저는 개인적으로 예전에 받았던 만큼의 지지를 끌어올기는 지금은 한계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질문 짧게 하나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그 어른소리 방송에서 문재인 대통령 관련 누가 조금 과도한 발언을 해갖고 논란되기도 했었는데요. 선거 막판에는 늘 조금 실언 비슷한 것이 쟁점이 되고 손실을 가져오기도 하는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저는 참 나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이런 말을 했는지도 모르겠고요. 또 하나 문제가 되는 통합당의 공식 유튜브 채널이에요. 이게 보수 진영이 그냥 누구 유튜버가 했다 해도 논란이 될 텐데 이건 통합당이 운영하는 공식 유튜브 채널이잖아요. 그러면 나오는 사람이나 사회자를 잘 선정을 해야지 이렇게 두 분처럼 좋은 사회자들을 불러놔야 제대로 진행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무슨 이런 막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이건 선거에 엄청난 영향을 미쳐요. 이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비판을 하는 건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도가 넘어서면요. 그 보수 진영에서도 등을 돌리게 되는 겁니다. 이런 막말은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거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무조건 잘못된 말입니다. 그런 말 했던 것도 잘못된 것이고. 포함해서 이후에 뭐 혹시 다른 그런 튀어나올 여지이 있을까요? 어디선가? 예. 실언 뭐 이런 거. 당연히 나오겠죠. 어디선가 지금 꿈틀꿈틀 대고 있을 거예요. 그게 그냥 미래통합당뿐만이 아니라 그 더불어민주당에서도 그럴 거예요. 지역에 있는 후보들도 막말을 하게 되면 그것도 언론에 많이 보도되거든요. 막말한 것도 잘못이고 단순히 유감 표명한 것도 잘못입니다. 당 지도부가 사과를 했지만 이분은 유튜브에 더 이상 출연시키면 안 되고 정말 본인의 사과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우리 정치권에서는 유감이라는 단어 좀 부적절하게 많이 쓰이는 것 같아요. 유감이라는 단어는 뭐냐면요. 나는 인정 안 하지만 나한테 하도 뭐라 그러니까 내가 어쩔 수 없이 그냥 뭐 잘못했다고 한다. 그러니까 잘못했다는 표현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과의 정석이 잘못됐어요. 정말 잘못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유감이라는 표현은요. 이건 사과가 아니에요. 국민들 볼 때는 정말 또 한번 그냥 넘어가고 싶구나 이렇게밖에 안 보이기 때문에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해야죠. 그게 맞는 거라고 봅니다. 네, 오늘 두 분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장성철 공감관 논쟁 정책센터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네, 내일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공기질도 양호하겠습니다. 아침 기온 서울이 5도 등으로 서늘하겠고요. 한낮 기온은 큰 폭으로 오르면서 일교차가 아주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네,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 국회 주변에 벚꽃도 점차 만개하고 있습니다만은 코로나 방역을 위해서 불가피하게 내일부터 벚꽃길 통행을 차단하게 됩니다. 코로나로 힘든 시절 함께 이겨내야겠습니다. 내일도 뉴스엔이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